이번 시간에는 파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그 2강에서는 유리한 구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거는 책의 74페이지에 나오는 도식을 풀어서 설명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또 3강 같은 경우는 50페이지 차트 설정하는 법, 그거를 또 풀어서 설명했고, 이번 시간은 86페이지부터 시작되는 파동, 6장 파동에 대해서, 파동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기초적인 어떤 내용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캔들매매법에서 파동에 대한 기본 관점은 이 정도입니다. 먼저 추세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 1강에서 쭉 설명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경우는 취급을 하지를 않는다. 파동이 아니라 직접적인 흔적, 캔들군, 캔들 신호가 더 중요하고 핵심이다. 전체 파동의 7, 80%는 말 그대로 랜덤하게 움직인다. 왜냐하면 8, 90%의 투자자들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장에 뛰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나머지 30%의 파동만이 그런대로 해석할 의미가 있다. 이 정도로 이렇게 파동에 대한 기본 관점을 가지고 갑니다. 캔들 매매에서 해석하는 파동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사실 간단해요. 단일 파동과 복합 파동, 급한 파동과 완만한 파동, 작은 파동과 큰 파동, 그리고 번외로 한다면 패턴의 뉘앙스를 가진 파동, 00045,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캔들 매매에서 정의하는 파동은 책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옆으로 가다가 갑자기 튀어 올라와서 다시 빠졌다가 비슷하게 또 옆으로 가는, 이전 구간과 구별되려면 이런 간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구별되는 파동을 하나의 파동으로 인식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깔짝 파동이고요. 이렇게 톱니캔 같은 경우도 우리가 파동으로 취급을 하긴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또 막 여러 개, 전체적으로 보면은 단일 파동 같은데 그 안에는 여러 개 파동이 작은 파동들이 섞여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먼저 하락했다가 올라온 것들, 갇혀있는, 하락한 구간에 이전 흐름에 갇혀있는 구간에서의 파동들은 해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톱니캔 비슷하게 생긴 거를 파동으로 해석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파동은 해석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시면 곤란합니다. 자, 단일 파동과 수평적 또는 복합 파동에 대해서 알아보죠. 단일 파동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냥 톡 올라갔다가 톡 내리는 이런 파동, 하나의 어떤, 물론 하나로만 구성된 것보다는 차트에는 실제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꼬리도, 윗꼬리도 막 달려 있고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일 파동 위주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이게 무조건 깔끔한 것만 단일 파동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대충 그런 뉘앙스만 가져가는 거예요. 복합파동은 수평적 복합파동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 복합파동,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합파동은 두 개 이상의 파동이 연속되었을 때, 네. 이런 것도 복합파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단일 파동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복합파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평적 복합파동 같은 경우는 표준형의 초반부, 표준형의 초반부에서 이렇게 수평적인 복합파동이 나오고 텀이 생기고, 여기서 캔들군 플러스 캔들 신호나 또는 캔들 신호가 단독적으로 형성이 되면 우리가 단기 응용 매수 신호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해석하는 수평적, 표준형의 초반부에 나오는 수평적 복합파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응용형 5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평적인
전형적인 유형 같은 경우는 수평적인 어떤 복합파동, 그 다음에 내려와서 표준형처럼 움직이는, 그때 우리가 이거를 수평적인 어떤 복합파동이라고 이름을 부르죠. 그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복합파동은 이름만 우리가 부르지 어떤 해석 의미가 있는 건 딱히 아니에요. 그냥 수평적 파동 구간에서 초반부에서 여러 개의 파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파동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뭐 일반적인 복합파동 같다. 아니면 억령용 산 같은 경우는 파동이 크다가 줄어드는 타입이잖아요. 이때도 그냥 뭐 복합파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서 그냥 복합파동이다라고 하는 거지 특별한 해석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캔들매매법의 핵심 중에 하나는 급한 파동이죠. 완만한 파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석하지 않아요. 물론 해석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해석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급한 파동은 대표적으로 깔짝파동, 톱니켄이 있어요. 급한 파동은 곧 또 단일 파동이기도 해요. 대부분 단일 파동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급한 파동은 반드시 큰 양봉군 위주 또는 긴 입꼬리를 가진 큰 양봉 이런 식으로 하나로 구성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반드시 상승 구간에서는 구성이 되어야 하고요.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큰 음봉군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작은 음봉군으로 서서히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큰 음봉군 내릴 때는 이렇게 되겠지만 작은 음봉군으로 내리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것도 우리가 급한 파동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 상승 구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너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너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는 급한 파동이라고 취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얘와 얘는 차이는 뭐냐? 일일이 따지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대략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복잡하니까 오늘은 파동의 기초를 다루는 부분이니까 너무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가지는 말자고요. 자, 그래서 단일 파동이자 급한 파동인 깔짝 파동, 그리고 그 깔짝 파동과 텀의 관계, 어떤 의미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전에 그 수평적 파동 구간에서 후반부, 그러니까 이전에 한 4, 5년 이상, 7, 8년 이상 이렇게 수평에 가깝게 파동이 행보했다고 하죠. 그러다가 잘게 가다가 갑자기 또 몇 달에서 1, 2년 이렇게 행보하다가 큰 양봉군, 밖에서는 장대 양봉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큰 양봉군으로 급히 상승했다가 다시 큰 음봉군 또는 작은 음봉군으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시간 내에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옆으로 가요. 그럼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밖에서는 상승할 때는 이때는 급등주다, 상한가가 어떻다, 상한가 따라잡기 나오고, 단기 호재가 어떻고, 작전이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부근에서, 이런 부분에서 매수했던 또 많은 개미들, 대부분 개미겠죠, 그죠? 개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내려올 때 청산하는 개미들도 많습니다. 행보할 때 청산하는 개미들도 많을 거고, 또 들고 있는 개미들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몇 달, 몇 년 동안 이렇게 행보하다가 또 상승을 해요. 상승하게 되면 여기서 매수했던 이 개미들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고맙다, 지겨워 죽겠는데, 그래서 청산하는 물량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승한다라는 거는 한 두 가지 정도? 첫 번째는 물량을 다 받아주고 어떤 세력의 어떤 개입이 있었다. 대규모 어떤 물량이 있었다. 아니면 이전에 여기서 매수했던 물량들은 다 여기서 다 털어졌다. 그죠? 그래서 유동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물량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올릴 수 있었다. 물론 우리는 세력의 개입 흔적을 찾는 거고요. 캔들 패턴으로. 아니면은 또 톱니캔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톱니캔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했던 물량들의 본절,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다시 내리게 되죠.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려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캔들 패턴이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세력의 어떤 개입 흔적 또는 어떤 대세적인 상승, 어쩔 수 없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의한 어떤 조각 흔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펀더멘털 등에 의한 대세 상승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깔짝 파동과 텀, 우리 톱니켄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너무 깊이 파고들면 복잡합니다. 소설 쓰기로 흐르게 돼요. 그래서 해석 대상이 되는 이상적 파동의 예를 들어 보면 수평적 파동 구간에서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초반부의 수평적 복합 파동 또는 후반부의 단일 파동이자 급한 파동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파동의 유형이 될 거예요. 그 외에 뭐 일반적인 복합 파동, 또 뭐 복합 파동 같은 게 아니면은 뭐 단일 파동이라도 텀이 없는 막 이런 식으로 삐쭉삐쭉 나오는 이런 것들이 초반부 이런 데서 형성되는 것은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작은 파동과 큰 파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도대체 파동의 크기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구분 못합니다. 안 합니다. 다만 주간 차트상에서 차트를 선으로 축소, 선에 가깝게 전 시간에 제가 그 차트 설정하는 법 거기서 설명했죠. 그죠? 완전히 최대한 축소할 필요는 없지만은 캔들이 안 보일 정도 선까지만 축소한 다음에 그 안에서 이렇게 파동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선으로 축소한 상태에서 구분한다. 그리고 정확한 구분은 불필요하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네. 매우 작은 파동도 있습니다. 네, 가끔 꼬리군 같은 경우에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짜 파동도 작은 파동에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파동, 캔들군의 표준 크기는 작은 파동에서 이런 중간 크기의 파동을 해석하게 되고요. 하지만 수렴캔, 후퇴캔, 후퇴꼬리군 같은 경우는 큰 크기의 파동까지 어쩔 때는 매우 큰 크기의 파동으로 볼 수 있는 범위까지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 제가 잠깐 오타라고 하긴 그런데요. 책에는 다중꼬리군의 범위를 192페이지에 보면 다중꼬리군의 범위를 중간 크기의 파동 이렇게 작은 크기의 파동으로 구분해 놨는데 사실상 큰 파동까지도 좀 용인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보다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을 우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동이면서 동시에 대부분의 캔들 매매에서는 응용형 4호 아까 설명드린 그런 그 빼고는 설명하지 안 드렸구나. 이따가 설명드릴 거 빼고는 캔들군이기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깔짝파동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상승 구간에서는 큰 양봉군, 그죠? 긴 윗꼬리 양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그냥 작은 캔들군 서서 올라가가지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것도 깔짝파동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파동은 캔들군과 해석될 때 캔들군 같이 합쳐져서 파동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캔들 매매에서는 톱니캔도 마찬가지예요. 톱니캔도 이 부분이 큰 양봉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긴 윗꼬리 긴 양봉이나 그죠? 책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공통점이 있어요. 이 파동들의 급한 파동 또는 급한 파동 위주. 그러니까 수렴캔이다. 예를 들어서 수렴캔이 이렇게 급하게 구성돼야 되지 뭐 이렇게 늘어졌다. 이런 것들은 거의 해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큰 캔들군 위주다.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캔들들이 큰 캔들 위주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큰 캔들은 상승 구간, 이 상승 구간에서는 공통적으로 또 큰 양봉군입니다. 왜? 단기 상승한 위치해야 하거든요. 가짜 파동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큰 양봉군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톱니캔도 약간 제외할 수 있겠네요. 수행캔, 상계캔은 큰 양봉군. 그리고 구성, 그 내부의 구성 요소도 여기서 큰 양봉군으로 되어 있을 때가 신뢰성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런 요소들을 공유하고 파동의 유형이긴 하지만 특히 수행캠부터 이렇게 후퇴꼬리군 같은 경우는 파동의 유형이긴 하지만 구성 요소들을 보면은 캔들군하고는 또 때려야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표준형, 수평적 파동 구간에서 표준형과 응용형 1, 3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동 패턴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개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 지난 2강 유리한 구간의 개념, 장기 투자의 유리한 구간의 개념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런 장기 하락한 다음에 크게 하락한 다음에 옆으로 가면서 유동성이 저하되고 뭐 지지 성공한 듯한 어떤 뉘앙스가 있고 주가를 다듬어 가는 듯한 뉘앙스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지 뭐 파동의 어떤 선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굳이 표준형과 응용형 1, 3은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근데 응용형 4, 5 같은 경우는 좀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가격 저항대가 형성이 됐고 이전 저점을 돌파함으로 해서 그 파생 그 시장 같은 경우는 착각과 착시, 스탑 헌팅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약간 묻어 있고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파동 패턴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응용형 4, 5는 파동이 거의 뭐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큰 하락 구간 다음에 그냥 이렇게 저점을 일단 돌파해야 돼요. 무조건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돌파해야 되고 상승해서 최소한 뭐 2번 내지는 뭐 서너 번 이상 이렇게 어떤 가격대를 형성하는 이런 그림. 원용형 4호 같은 경우는 수평적인 복합파동 또는 매우 폭이 넓은 파동. 다음 시간에도 자세히 다룰 수 있겠지만 폭이 넓다라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서 폭이 넓은 게 있고요. 이렇게 폭이 넓은 게 있어요. 그죠? 올라가자마자 내려온 이런 폭이 넓은 파동은 응용형 5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얘만 취급을 해요. 자, 다른 이야기였고 좀 전에 다음 시간에도 자세히 다룰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응용형 4, 5 같은 경우는 조금 파동의 선으로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차트를 살펴보면 LG이노텍 주간 차트인데요. 제가 지금 책에서도 그렇고 설명드리는 것도 그렇고 다 주간 차트입니다. 해석할 필요가 없는 파동.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고 이게 이건 그럼 이것도 하나의 파동인가? 이거는 큰 파동이고 얘는 뭐 중간 파동인가? 얘는 매우 큰 파동이고 얘는 큰 파동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수평적 파동 구간이 아닌 구간에서의 파동은 해석하지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 파동의 크기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평적 파동 구간이 아닌 파동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얘는 더 그래요. 뭐죠? SK네트워크스인데요. 전체적으로 완만한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차트를 키워보면 만약에 이런 구간의 차트를 키워보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돼서 이것도 파동 같고 이것도 파동 같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줄여서 봐야 돼요. 줄여서 전체적인 뉘앙스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완만한 파동에 불과해요. 다. 그리고 서서히 하락하고 있죠. 서서히 이렇게 전혀 해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얘는 더 확연히 완만한 파동이죠. 그죠? 수평적으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완만한 파동으로 구성된 수평적 뉘앙스의 파동 구간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초반부로만 해석한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고점에서 약간 좀 떨어져 있고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떨어져 있고 전체가 수평적인데 왜 해석하기 이르다고 하느냐. 삐죽빼죽 나와 있지만 텀이 없어요. 텀이. 네. 중요한 게 텀인데 텀은 또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다룰 수 있을 거예요. 얘가 해석이 되려면 이렇게 내려와서 텀이 생기고 여기서 캔들분 플러스 캔들 신호 또는 캔들 신호가 나오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돼서 후택 꼬리군 있죠. 후택 캔들군, 후택 꼬리군 아니고 후택 캔들군의 그림으로 되어서 텀이 없다면은 이 고가 부근에서 어떤 캔들 신호가 나오거나, 이렇지 않으면 해석하고 대응할 근거가 없게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책에도 설명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얘도 처음에는 응용형 2로 갈 수 있었는데 올라와서 표준형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유형이 되어버렸어요. 파동 크기는 크지만 약간 깔짝 같은 게 있었죠, 그죠? 근데 초반부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후반부로 좀 꽤 이제 상당히 10년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10년도 더 넘은 긴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얘도 완만한 파동입니다. 얘도 뭔가 해석 대상이 되려면 이렇게 텀이 생겨야 돼요. 텀이 생기거나 작은 텀이라도 깔짝 파동이 있거나, 네,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것도 아니라면 또 어떤 캔들군이 형성되거나. 이제 해석하는 파동의 대표적인 유형인데요. 표준형이죠, 그죠? 표준형 또는 응용형 1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개의 혼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초반부에는 좀 완만한 파동 위주였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후반부로 볼 만한 위치에서 깔짝 파동과 유사한 파동이 형성되었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캔들건 플러스 캔들 신호 또는 캔들 신호를 기다려 볼 만 하겠죠. 한농화성. 책 그 미래 관심 종목 505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종목 같은 경우는 145개였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오비즈라는 종목이고, 네오비즈는 뭐 어떤 유형이죠? 지금 응용형 3, 네, 응용형 3의 뉘앙스죠. 얘는 무슨 파동입니까? 네, 응용형 3에는 크고 복잡한 파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굳이 부른다면 우리가 복합 파동이라고 부르지만 그 명칭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파동이 이렇게 줄어드는 뉘앙스, 그리고 수평적 어떤 수평 행복 캔들군이 확인되는, 이 정도에서 확인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오비즈도 마찬가지예요. 그 미래 관심 종목이 없다면, 있으면은 그냥 하시면 되고 참고하시면 되고, 없으면 미래 관심 종목에 추가해도 될 거예요. 한소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는 뭐죠? 응용형 4의 그림이죠. 그죠? 저점을 살짝 돌파했고 다시 이전 가격대에서 이렇게 저항 가격대를 형성했죠. 그리고 이전 저점을 돌파하지 않는 한, 그리고 텀이 약간 생기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캔들군 플러스 캔들 신호 또는 캔들 신호는 모두 유효하다. 목표가는 기본 목표가는 3배를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 매매에서의 파동을 요약을 해보자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자면, 기존의 모든 교과서적인 파동에 대한 지식은 버린다. 엘리어트 파동이니 뭐 계단형이니 뭐 세기형이니 무슨 N형이니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파동의 지식을 대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파동은 캔들 매매에서의 파동은 only 수평적 파동 구간 또는 수평적 뉘앙스의 구간 내의 파동만 해석합니다. 완만한 파동은 대부분 해석 대상이 되지 못하고 급한 파동 그리고 텀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단일 파동이자 급한 파동으로는 깔짝 파동과 톱니캔이 있다. 그리고 파동 자체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파동의 선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선이 아닙니다.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뭐 수행캔, 뭐 수렴캔 이런 것들은 캔들군과 같이 되어 있는 거지 선으로만 딱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파동은 캔들 신호를 위한 하나의 배경, 위치적 배경, 얘네들을 유효하게 만드는 위치적 배경에 불과하다. 파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대략적으로 설명한 것 같고요. 또 혹시 또 제가 빠뜨린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추가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평적 파동 구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